저희가 지난주에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 평화상 21인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부터 21인에 대해서 한 사람씩 조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주인공 어떤 수상자를 다루게 될까요? 네, 저는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는 소련이었죠. 소련의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안드레이 사하로프 러시아 분인데 네,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분은 소련의 아주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이자 열핵 전문가였거든요. 네. 열핵 무기 전문가.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노벨이 네. 이 무기를 만들어서 참 어쨌든 전 세계에 참 큰 안 좋은 영향도 끼쳤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분도 그럼 노벨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벨 평화상의 노벨 평화상과 노벨의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 중에 하나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 부분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 정말 세계 최고의 평화상을 선정한 아이러니. 근데 이제 사하로프도 어떻게 보면 수소폭탄은 인류 최악의 무기거든요. 예. 여지까지 수소폭탄은 실제 사용된 사례가 없어요. 원자폭탄은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수소폭탄은 그 결과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든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벨의 그런 운명이 사하로프에게서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수소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막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요 원자폭탄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원자폭탄 기술 위에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배 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소량화, 경량화가 가능하대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북한 핵 개발하고 할 때 뭐 탄도 장착해서 실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게 하잖아요. 이제 수소폭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7년 9월 3일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수소폭탄 그 기술을 우리가 완성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예. 자, 어쨌든 이 사하로프는 이 수소폭탄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네.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이 평화운동을 하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사하로프는 말하자면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게 27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최고 대학이 모스크바 국립대학이거든요. 거기를 16살에 졸업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17살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7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32살 때 그 당시 소련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당대 최고의 연구자 박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예. 거기를 32살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두 번째로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 소련 과학 아카데미 들어간 네. 사람 중에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하로프는 애국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하로프가 전쟁이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신체 검사에서 계속 탈락을 하니까 자기는 군수 공장이라도 가겠다. 예. 조국의 그 승리를 위해서 자기는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군수 공장에서 발명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갖고 소련군 무기 수준도 올려놨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어떤 이론 물리학자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젊은 학자였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폭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이 일어나고 나서 1948년부터 소련에서 수소폭탄 개발 비밀 연구팀을 만들어요. 수소폭탄 개발 예, 비밀 거기에 연구팀. 들어가는군요. 거기에 초청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갖고 사하로프랑 사하로프가 속했던 연구팀이 다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수소폭탄 개발에 매진하게 되는데, 그때 사하로프가 그 수소폭탄 연구팀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소련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가짐으로써 더 이상의 전쟁을 없게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순수하게 사실 그때부터도. 물론 애국심이 기본이죠. 애국심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로 누구를 어떻게 하자라기보다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므로써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만들자라고 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동기였던 거죠. 이 평화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왜 그런 억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력 균형 이런 걸 염두에 둔 거였었던 우리나라에서도 거죠.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하로프가 들어가서 1953년에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소련으로서는 첫 번째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였어요. 그 바로 전에 미국이 먼저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은 실험실용 실험이었다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계 최초나 다름없는 네. 실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랬을 때 그 1953년에 소련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가 사하로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하로프 슬로이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하로프 설계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네. 뜻인데요. 그래서 53년에도 수소폭탄 실험하고 55년에도 하고 61년에도 하고 이렇게 세 차례 폭탄 실험을 했고, 거기에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도 받고, 그 나라 영웅이네요. 그쵸, 최고의 그 영예인 거죠. 그 다음에 스탈린상도 받고 레닌상도 받고 레닌 훈장도 받고. 이때 사하로프가 받은 월급이 그 당시 소련 노동자 400년치 월급이었어요. 월급을 그때 50만 루블을 받았거든요. 러시아 예. 돈으로. 그게 400년치 엄청난 거죠. 네. 그다음 별장, 기사 딸린 자동차가 정말 최고 상류층으로서 이제 혜택을 누린 건데, 문제는 이런 그 정말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면서 사하로프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 핵실험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실제로 그 55년 실험 때 그 멀리 있었는데도 그 주변에 있던 병사랑 소녀가 죽었어요. 그 폭탄, 그 실험의 여파로. 예. 그 다음에 사하로프가 보기에 핵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핵 실험 같은 경우에도 그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유전자 변형, 면역 기간 이상, 암을 유발하고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리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사하로프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승승장구 출세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하로프의 머릿속에는 이것은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 핵 전쟁, 핵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핵 실험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양심의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과학자로서의 깊은 책임감, 사회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게 느끼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핵 이론가 핵 그 개발자에서 반핵 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최고의 이 무기를 발명을 해놓고 네. 이제 반대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는 또 이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하로프가 그렇게 반핵 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실험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어린 청년과 소녀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련 당국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하로프는요, 그런 최고 상류층에 속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수소폭탄 연구 개발팀은 완전 비밀 조직이었어요. KGB가 방위를 쓰고 네.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사하로프는 그 전까지는 소련의 실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핵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소련이라는 곳이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그다음에 소련 당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곳이라는 거를 그 소련의 그 열악한 실정을 온몸으로 알게 된 거죠.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하로프는 반핵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인권 운동으로 받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반핵 운동을 계기로 소련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얼마나 관료적이고 또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자비한가, 그다음에 소련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 양심수들이 있는가. 그들을 다 석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으로 점점 활동의 영역이 넓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 부분으로 그 상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런 반핵 운동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예전에 가졌던 모든 특혜들은 다 박탈당했고요. 그다음에 뭐 레닌상, 스탈린상 이런 거 다 다시 박탈당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누리던 부 이런 것들도 다 누릴 수 없게 됐고 뿐만 아니라 네. 매일 KGB가 감시하고 도청당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필담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체포됐다가 석방되고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나중엔 결국 7년 동안 유형도 가요. 그런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글도 제대로 검열 같은 데 걸려서 쓰지도 못하고. 이 많은 돈을 벌고 또 최고의 명예를 얻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양심이 좀 내려놔질 수 있고 마비가 될 수 있고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심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하로프의 가문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주로 성직에 다 종사를 해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하로프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변호사셨는데 1905년에 이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물리학자시면서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집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어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학문 또는 뭐 자유, 평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랑이 넘쳐흐르던 굉장히 이렇게 인텔리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게 일단 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하로프 스스로의 그런 인격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부인의 역할도 있었어요. 사하로프가 재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을 병으로 잃고 그 재혼한 부인이 또 굉장히 열렬한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또 부인의 영향도 받았고요. 예.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원불교 말씀에도 이 돈과 지식과 권리가 바르게 쓰면 뭐 복을 짓는 것이고 바르지 않게 쓰면 또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하로프도 참 살아있는 양심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사하로프가 이 러시아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로프가 단지 반핵 운동만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사회 전반의 민주화, 그다음에 어떤 인권 상황의 개선, 사실 그 당시 러시아는 인권이라는 말을 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곳이니까. 그다음에 또 사하로프가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하로프도 그런 러시아 사회의 어떤 그 소련 사회의 실태 이런 것들을 사하로프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서방하고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했고 인터뷰를 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 사하로프의 그 호소가. 네. 그러니까 사하로프가 가능한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차단되고 왜곡되고 그다음에 또 소련 신문이나 그 관제 언론들을 통해서 반사하로프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어요. 매국노다.
반역자다, 막 예. 이런, 또는 미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의 왜곡된 보도들. 그러니까 사하로프가 어떤 자유,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위해서 소련이 전혀 개혁 개방의 조짐이 보이지 않던 때부터 노력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탄압과 시련을 겪었고, 그래서 그 결정판으로 아시겠지만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마치 미국의 베트남 전쟁처럼 굉장히 큰 그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사하로프가 그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납치되듯이 끌려가서 재판도 없이 그냥 그 작은 도시에 유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7년을 있게 돼요. 1979년부터 7년. 근데 아시다시피 1985년 정도부터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고 러시아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의 기본적인 그 토대가 바로 사하로프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닐 때 예.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해왔던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고르바초프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사하로프를 유배지에서 풀어주는 거였어요. 네.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해줬고, 그래서 사하로프가 본인이 해왔던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련의 개혁 개방을 앞서서 실천한 사람이라고 사하로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김대중 정신이 우리 나라에 현재 끼치고 있는 좋은 영향력들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도 어떤 이 사하로프가 그런 정도의 인물로 볼 수 있나요? 네. 사하로프 인권상도 있고요. 사하로프 평화상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하로프 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사하로프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소련 시대에 소련 시대에 어떤 소련의 양심과 인권을 지켜온 어떤 상징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반체제 활동 또는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게 역설적인데 오래 살면서 약간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활동들이 약간 변질됐다 그럴까요? 왜곡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비판을 많이 받은 분도 있는데, 사하로프는 사실은 198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막 이런 것들을 막 펼칠만 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비판받지 않고 약간 신화? 그러니까 상징? 이렇게 네. 좀 남아있게 된 거죠. 예. 물론 사하로프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서구주의적이었다. 너무 서구적인 모델로 러시아를 개혁하려 했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권의 상징입니다. 네. 자, 이제 러시아 인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사하로프, 안드레이 사하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또 우리의 평화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가까운 이웃 나라잖아요. 이제 현재 러시아의 또 미래를 또 사하로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러시아는 좀 어떤 국가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러시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푸틴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 4년제였는데 지금 6년제로 푸틴이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4년까지 푸틴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푸틴이 20년을 집권한 게 돼요. 근데 그 푸틴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을 했고요. 2012년부터 18년까지 한 거죠. 그 사이에 공백이 4년이 있는데, 그때도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약간 실세는 총리였던 푸틴이었으니까 예. 그것까지 합치면 만약에 2024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면 24년을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 내의 어떤 민주화의 정도랄까요? 그다음에 러시아 내의 어떤 언론과 사상의 자유,
랄까요? 그다음에 인권의 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러시아를 무조건 서구적인 표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고유한 역사와 배경이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민주화나 뭐 인권이나 이런 자유의 지표에 있어서 러시아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푸틴이 이렇게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체제가 지금까지의 그 체제가 계속 가게 되지 아무래도 변화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일수록 러시아에 예전에 사하로프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목소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러시아에 그 뚜렷한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근데 사실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사람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상당히 또 높다고 하는 부분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러시아가 체제 전환을 하고 나서 러시아인들이 사실 요즘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요. 소비에트 노스텔지아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어떤 향수 예. 이런 게 예를 들면 소련으로 돌아가고 싶냐 했을 때 러시아인의 한 56%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론. 네. 근데 이제 체제 전환 이후에 러시아가 그때만 해도 서구식으로 민주화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받아들이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복고주의랄까요? 약간 과거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푸틴이 계속 얘기하는 게 강대국 부활이에요. 네. 예전 소련의 강대국 부활, 제국 러시아의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과 일반 대중들이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정말 위대한 시민이었는데 위대한 국가의 시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경제는 발전을 했는데 빈부격차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사실 소련 시절에는 비슷비슷하게 잘 살고 비슷비슷하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심하니까 체제 전환 이후에 러시아인들의 어떤 박탈감, 환멸 이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푸틴이 강한 러시아 그런 러시아의 부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상당히 호소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더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전하고 비판적인 대안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사하로프가 네. 그리운 면이 있죠. 이제 점차 국가주의가 이렇게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그쵸. 그런 국가들도 있다라는 네, 것도 네. 우리가 동아시아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가. 예. 자, 오늘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 평화상 수상자 21인 가운데 그 첫 번째 주자로 러시아 인물 안드레이 사하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